안녕하세요. 한 주도 평하셨나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은 코칭을 하고 나서 점검하는 최종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어떻게 됐는지를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해서 5달란트 받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코칭의 시대, 그 다음에 코칭의 가치, 그 다음에 역사와 정의, 그 다음에 성경적인 모델 학습, 그 다음에 5단계 코칭 관계 내용, 관계 형성, 출발지 파악, 목적지 설정, 그리고 실행 과정 등을 이렇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가 더 빠졌는데 내용이 여기 있네요. 설정. 이렇게 5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으로서 이제 변화와 창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결과를 살피는 과정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건강검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건강검진을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1년 후 지났을 때 2차를 또 다시 받았을 때 저도 잘은 안 하는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간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걸 저한테 잘 해주시는데, 보시면 1차랑 2차를 작년 거에 비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냥 1차 올해 거 보고 문제 없나 보다 하고 버리죠. 그리고 내년에 받을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들을 안 하죠, 보통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작년 거에 대한 자료를 잘 남겨놨다가 올해 나온 것과 서로 비교 대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럴싸 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비판이라는 단어가 크리티즘인데요. 이제 영어에서는 이제 이 비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비판과는 또 다르거든요.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학원을 갔을 때 늘 그 이야기를 해요. 날카롭고 냉철하면서 학문에 대한 비판할 능력을 키워라. 그것들을 교수님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시거든요. 이것은 비난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비판이라는 것은 결국 이 비난과 동일할 거예요. 유사할 거예요. 그런데 학문에서 쓰는 비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교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석하고 비교 분석해서 그거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아 비판이라고 하면 약간 공산주의 사회주의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걸 좀 언어로 수완한다면 우리가 좋게 쓰는 말이 자아 성찰이죠. 자아 성찰. 그러니까 이 코칭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 그냥 그렇구나 하면 안 되고요. 성찰을 해야 돼요. 자아 성찰. 그런데 이제 이것은 그냥 생각하고 돌아보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보니까 학문적인 용어로는 사실 이 비판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죠. 그것들을 판단해서 분석해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리더를 뽑고 대통령 이제 선거를 하잖아요. 할 때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이 두 가지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방향성과 해결책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저는 보입니다.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리더로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오해하다 보니 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종대왕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를 훌륭한 리더로 보는 것은 무엇이죠?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거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글을 창제한 거잖아요. 뭐 한글 창조를 백성들을 잘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언어를 통일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임금님의 지령이 전국 팔도로 떨어지는데 백성들이 한자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뭘 얘기했는지를 모르니까 지방 수령들이 임의로 해석을 해서 백성들한테 임금은 세금을 거두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세금 거두라는 였다 그러면서 문서를 딱 보여주는 거죠. 그 임금의 그 도장이 찍혀 있는 거를 보여주면서 이거는 임금님이 지시한 거니까 너희들 세금 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종이 한글을 백성들이 알아서 한글로 공문을 내려보내도 백성들이 그걸 읽고 인지하고 곡해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물론 이제 세종대왕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비난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는 결국 백성들을 자기 손에 주물럭주물럭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라는 말도 있겠지만, 결론적인 거는 어쨌든 세종대왕님이 이 한글을 만드는 걸로 인해서 우리의 문화가
우리나라가 뛰어났다. 발전할 수 있었다. 이거는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자, 자국어를 갖고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결국은 내용글을 어떻게 반드시 결과를 갖고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비교하고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건강진단 보고서를 평가하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했던 건강이죠. 제가 말하는 거는 건강검진을 이야기한 거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건강검진이 아니라 1차, 2차는 우리 이게 5강인가 6강에서 했던 건강검진 그 진단표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제가 이제 좀 헛갈리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말하는 건강검진은 그냥 제 예를 들면서 한 거고, 이 책에서 말하는 건강진단은 우리가 했던 5강과 6강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아셨죠? 오해하시면 안 되세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상태를 한번 체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상승했는지를 파악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뭐냐면 이 정술적이라는 표현, 또 하나는 적응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를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 이번 12강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갖고 결과를 분석하고 그 분석이 결과가 안 좋거나 좋거나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책을 디자인할지 설계할지 결정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설적, 적응적.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건강검진 보고서는 목회자와 교회 평신도 리더의 질적 변화와 성장의 수치를 기록한 40여 쪽의 분량의 보고서입니다. 목회자의 건강검진 보고서는 10가지 요인들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있다. 교회 평신도 리더의 경험은 12가지 이렇게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 6장에서 이거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 5강과 6강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양적인 면도 볼 수 있고 질적인 면만 보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어떻게 다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양적인 부분은 목회자들마다 코칭을 하면서 세운 목표와 실행전환 기하관이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1년이 경과한 후 그것이 얼마나 성취되었는가를 평가해요. 또 교회 평신도 리더가 세운 목표와 실행 기하관도 1년에 수정하면서 이렇게 나온다. 자, 이 두 가지를 모두 평가한 후에 양적, 질적 변화를 합쳐서 하면 건강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양명성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양쪽을. 자, 이 두 가지 토끼,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철저한 사전 계획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미 코칭에서 했던 거죠. 사전 계획을 짜고 내 상태가 어떤지 내용 정하고 방향성을 체크하고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등등 이런 것들을 해야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면 다음 같은 질문해라. 이건 피코칭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자, 코칭을 받기 전에 나의 상태는 어떠고 1년이 지난 후에 나의 상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1년이 아니었지만 6개월이었잖아요. 6개월 전에 이 코칭이라는 내용을 배우기 전과 후가 어떤지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갖고 우리는 교회는 안 했잖아요. 저는 이제 나중에 할 것인데 담임 목사를 가면 이 내용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봐라라는 겁니다. 되셨죠? 네. 뭐 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 저희 이 코칭 수업에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 석정문 교수님이신데 이분을 모시고 교회 컨설팅처럼 이 컨설팅은 표현 안 쓰죠. 우리 코칭 세미나를 해요. 그래서 중직자들과 함께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대략 2박 3일은 하는데 이건 사실 짧고요. 보통 일주일을 해요. 일주일을 이 내용을 갖고 쭉 교수님 하에 우리가 이제 스스로 코칭에 대한 건강 검진도를 아까 했죠?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다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검사를 하고 코칭을 받고 그 내용들을 서로 쉐어링합니다. 이것을 제가 나중에 저는 할 의향이 있습니다. 할 거라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제골치, 자, 유명한 사람 중 이제 하나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성과를 위해선 끊임없는 복소리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고3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제 정치적 성향 말씀 예전에도 드렸어요. 저는 이제 중도 우파다 보니까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왜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어제 이제 당에서 그 선거위원회 발대식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얘기했냐면 고3 아이가 그냥 똑 부러지더라고요. 이 친구가 오해하지 마세요. 저 중도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물론 우적인 성향이 있지만 중도예요. 자, 국민의힘을 지지를 하니까 여러분도 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정치적 지금 발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이해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이 고3 아이가 연설을 했어요. 이것도 획기적인데, 근데 이 친구가 한 얘기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친구는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 얘기했겠죠? 불협화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불협화음. 여러분, 불협화음이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가 성가대, 찬양대도 엄청 유명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찬양에 대한 얘기가 많이들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그 아시죠? 불협화음도 화음이라는 거. 그 불협화음으로 노래를 하는 거. 그 예전에 개콘에서 이수근 씨가 했던 그 뭐였죠? 저음으로 하는 노래 있었잖아요. 웃기게 하는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이 불협화음 들으면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는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국민의힘 당이 선거위를 이렇게 발대를 하는 동안 불협화음이라는 내용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다시 하는 말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불협화음에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차이. 고3 아이인데 엄청 똑부러 얘기를 했어요. 불협화음을 어떻게 화음이 되게 만들고, 그 불협화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존재해야 된다. 민주주의 사이에서는 불협화음, 늘 화음만 있는 아름다운 하모니와 이루어진 화음만 있으면 그런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불협화음을 어떻게 화음이 되며, 또는 불협화음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일들을 이뤄나가는지가, 그것이 결국은 민주주의이다라는 표현을 이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복소리로 하면, 교회 안에서 소리가 많아지면 생각할 때, 자,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과 건설적인 의견에 대한 북소리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해되시죠? 건설적인 내용. 어떤 내용을 할 때 건설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 가운데서 불협화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존재하죠. 왜냐하면 서로의 생각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제가 생각하는 생각이 다르고, 어디에 가치를 두냐가 또 그거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성과, 변화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북소리는 당연히 그 공동체 안에서 나와야 되고, shut the mouth, 말도 하지 마! 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는 그 공동체는 성장할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지금 이제 우리들이 살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변화와 성장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데, 지금까지 했던 코칭의 내용들을 갖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건가,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코칭을 받았더니 어떻게 했는지, 나의 목표와 그런 것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내가 뭘 잘못했지? 왜 그래서 성과가 안 나왔을까? 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아니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은 유교문화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유교문화인 공자 맹자도 삼파수를 썼다고 드렸잖아요. 제가 읽다 보면, 사서상경을 읽다 보면, 공자가 정말 스승 맞을까 할 정도로 제자들한테 질문하고 제자들한테도 배우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되게 유교가 꼰대 같은 느낌의 약간 어떤 권위적인 느낌으로만 있어서 그렇지, 이게 이제 잘못된 사대주의 때문에 그런 건데, 사대주의 의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데 이 사대주의도 말하는 내용은 결국은 전통을 따라서 안정적으로 가자는 게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전통이라는 것이 악습된 것조차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건데 어쨌든 그런 유교적인 우리가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의견을 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상인 것처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도 이제 세종대왕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성균관 이제 대학교 아시죠? 성균관이 왜 있나요? 이 북소리, 끊임없는 정치의 북소리를 듣고자 만든 기관이잖아요. 성균학당이. 그러면서 인재들을 발굴하고 그 인재들의 상소를 계속 듣게. 상소제도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5번째로 모든 리더는 해야 할 일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변화 창출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에 대한 또한 책임을 묻는 것이 리더가 갖춰야 할 자질입니다. 이해되셨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 또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교회 평신도의 리더의 변화의 성장에 대한 이제 첫 번째는 질적 요인의 변화와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코칭을 받은 후에 성장을 했다. 60%에서 68%로 이것을 이해로 어떠냐면 EV 교회라는 예명의 교회가 개척한 지 4년이 됐는데 코칭을 받고 나서 10명으로 이렇게 전략팀 하고 나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건강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요 전략팀을 짠다는 거예요. 전략팀을 반드시 짠다는 겁니다. 재무까지 다 포함해서 전략팀이라는 것은 어떤 교회의 사역을 하기에 있어서 그 사역을 내년 계획에 대해서 다 꼼꼼하게 검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시뮬레이션 그것을 해봤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제표까지도 예산을 우리가 하죠. 우리 입장에서 이제 공동의회가 될 수도 있고 재직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을 저는 전략팀으로 확실히 짜서 이것을 이제 재직회에다 안건으로 올리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존니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 되는데 이제 크리스찬인데 내수동교회 다니시더라고요. 그 주식 관련해서 강의하시는 분이 이제 이분이 미래에서의 자산운영 사장님으로 오신 우리 한국에 2015년 미국의 유명 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스카우트 돼서 한국으로 이렇게 오신 분인데 이분이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전략을 잘 짜야 된다. 교회 역시도 예산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적 원리를 따라 돈을 귀하게 여기면서 전략을 잘 짜야 된다. 근데 이 말 뜻은 돈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자린고비처럼 하라는 말이 아니고 철저하게 어디에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성경적인 가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돈을 우상화하지 말아야 되되 그렇다고 해서 돈을 헤프게 써서도 안 되고 반드시 필요할 곳에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자리고비식으로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막 퍼줘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팀을 짜서 운영한다. 그래서 이 팀을 통해서 10명으로 구성해서 교회 상태를 체크했더니 코칭을 받았더니 60%에서 68%로 대략 7.56%가 올랐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린오션 코천의 통계에 이 그린오션은 뭐냐면 이 석정만 교수님이 운영하는 그 코칭 그 코칭 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의하면 교회 평신도 리더들이 1차 건강진단을 받은 후에 약 1년과 세월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EV 교회는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성장했더라. 이렇게 변화가 왔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양적 유인의 변화와 성장. 그런 가운데 그러면 양적 유에서 어떻게 했냐? 활동면에서 63%를 성취했대요.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달성했다. 손배지 5분 이상 결성, 11편의 메시지 숙지하기, 매주 비전 재창하기. 이렇게. 또한 이렇게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건강한 스몰 패밀리 커뮤니티는 뭐냐? 소그룹을 강화가 될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NCD라는 팀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요. 이 NCD의 이제 목사님은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코칭에 대해서
배울 게 정말 많거든요. NC들에서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코칭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추천 책으로는 존비베어 목사님의 관계라는 책이 있고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됐고, 그 외에 또 시리즈 책이 있어요. 존비베어 목사님 책들을 보면 글귀가 되게 글체가 따뜻해서 읽는 분들이 많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이런 단체도 있다. 아까 말했던 여기 그린 오션 팀처럼 이런 단체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싱크 오렌지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요. 생각하는 건데, 이제 제가 이제 2030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얼마나 집사님들이 이제 그거를 이렇게 뭐랄까요, 중요한지를 파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이냐면 기존의 교육은 학교 교육이었어요. 주일학교는 교회 안에서의 교회 교육으로만 그쳤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온 게 생각하는, 섞이는 오렌지라는 표현이에요. 색깔, 오렌지색을 보시면 되겠어요. 오렌지색. 그러니까 오렌지색은 연하면서 뭔가 섞여 있는 색깔처럼 느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할 싱크 오렌지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결국 교회 교육은 무엇이면 굳은 생각으로는 선생님만 또는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싱크 오렌지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또는 이 싱크 오렌지 운동에 대한 그 프레임은 무엇이냐, 패러다임은 무엇이냐, 부모님과 교사가 함께 교회와 가정이 연속성을 갖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싱크 오렌지. 교육에 대한,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가 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고 학교와 교회가 함께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에서 이제 싱크 오렌지라는 의미가 거기에서 폐산됐고, 언뜻에서 싱크 오렌지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섞여 있는 자유로운, 그러니까 굳든 생각, 닫힌 꼰대와 같은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오픈 마인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오픈 마인드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뤄나간다. 그래서 이 싱크 오렌지라는 거는 오픈된 가정에서 적용하고 소그룹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나눈 일을 유보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를 해서 가정에서 적용하고 매주 소그룹을 나눈 일을 유보했다. 이 말 뜻은 또 무슨 말이냐? 기존에는 그 소그룹이나 그런 것을 기존 시스템대로 중요하다고 해서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올 스톱하고 이 내용들을 토대로 점검을 한 다음에 다시 소그룹을 변화시켜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두 가지 설명됐어요. 싱크 오렌지가 뜻이 무엇이냐, 어디서 이런 의미들이 나왔냐, 이 교육에서 이렇게 나왔고, 그런 의미에서 싱크 오렌지라는 닫힌 생각이 아닌 열린 오픈 마인드의 생각이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적용하고 매주 소그룹에서 나눈 일을 유보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준비해야 될지를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건강한 소그룹과 그룹을 승리하고 열매 맺는 건강한 육단적인 그룹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한 것은 목표를 세운 것에 대해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 아까 훈련을 받은 자 중 12명에서 24명을 세우고자 했지만 19명이 동참함으로써 58%를 성취했고, 그 다음에 이 싱크 오렌지라는 카드를 이용해서 소그룹이나 이런 것들을 유보하게 했고, 그 다음에 바자에도 유보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를 종합해보면 결국 성취력을 이렇게 얻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되셨죠? 자, 요거는 이제 전술적 양적 목표 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났나라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쭉 보시고요. 지적 성장을 했다라는 거. 이제 스트레스 활동이에요. 이거는 쭉 여러분들 쓰면 되고요. 자, 그러면 목표를 세울 때 평가 방법입니다. 자, 아까 나왔죠? 이 전술적이라는 것과 적응적이라는 단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이 내용을 또 생각했는데, 보통 전술적이라는 것은 양적 평가의 방법이고 적응적이라는 것은 질적 평가의 방법인데요. 저는
질적으로도 전술적으로 질적 평가를 가능하고 적응적으로도 양적 평가를 할 수는 있다라고 제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나 이 책에서는 이 전술적은 무조건 양적, 적응적은 물적, 질적,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들 생각해요. 학문에서는 전술적이란 말은 양적인 평가, 적응적이란 건 질적인 평가를 하지만 저는 전술적인 방법으로도 양적 평가가 가능하고 적응적인 방법으로도 되죠. 전술적인 방법으로도 질적 평가가 가능하고 적응적인 편에서도 양적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전술적 양적 평가의 방법은 결국 양적 평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양적 수치를 기록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예배 출석이 10% 정도 증가했다. 그러니까 예배 수가 우리가 700명이라고 했을 때 올해 70명이 늘어나 770명이 예배에 일어났다. 그럼 뭐예요? 이것은 양적 평가예요. 양적 평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술적으로, 그러니까 통계, 전술적이라는 표현을 다르게 말하면 통계라고 볼 수 있겠죠. 통계적으로 그걸 표현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요 전술적으로도 질적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삼성에서 이제 어떤 내용을 했냐면 질적 향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삼성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뭐 핸드폰을 예를 들까요? 핸드폰을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그러니까 양적이잖아요, 이건요. 판매 수량을 어떻게 올릴까를 이야기했을 때 전술적인 계획을 짰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삼성에서 도입한 게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면 품질 보증 검사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서비스 센터 운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초창기에 아이폰 들어왔을 때 이 서비스 받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데 삼성은 이 서비스가 아시다시피 LG도 그렇고 서비스 센터 체계가 엄청 잘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도입한 거예요. 자, 서비스라는 건 뭐예요? 질적 향상이잖아요. 양적보다는 질을 따지잖아요. 서비스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고객 마음을 품잖아요. 이해되시죠? 재미났지 않아요? 양적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제품을 어떻게 대량으로 잘 팔 수 있을까? 마케팅이라는 이 전술적 내용을 양적으로 갖고 올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을 어디에 적응시켰어요? 질적. 어떻게 하면 두 가지를 잡는데 삼성의 핸드폰이 쉽게 망가지지 않도록 이 질을 높이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애플이라는 아이폰이 나오면서 단순하게 기계가 아니라 어플을 잘 사용하고 어떻게 하면 삼성의 핸드폰이 아이폰처럼 질적으로 향상된 핸드폰이라는 수준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술적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 서비스 제도가 핸드폰 이전에 나왔던 거지만 품질을 보증을 하자. 그러니까 핸드폰을 만든 다음에 그 핸드폰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자체적으로 품질 보증을 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불량품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 스스로 검사를 하도록 하자. 정부나 어떤 규제하는 거 외에 그거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 더 높은 품질 보증 검사를 실시하도록 해서 제품의 질을 높이도록 해보자. 그리고 서비스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고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질적인 내용이죠. 더불어 얼마나 고객들의 핸드폰을 서비스 받으러 오는지 이 빈도수를 조사를 해보고 등등의 다양한 것들을 전술적으로 질적 내용을 파악을 한 것이죠. 이해되셨죠? 이거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질적 평가에 대한. 그거를 전술적으로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폰이 우리 나왔을 때 서비스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삼성과 어떻게 해요? 비교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질적이라고 해서 전술적으로 할 수 없느냐? 아니요. 전술적으로 질적도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적응력도 마찬가지로 양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양적이라는 거는 결국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배 출석, 그래서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4번에서 양적이다 보니까 예배 출석력 높이는 데만 목적을 두면 이것은 어떻게 해요?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대안으로 뭐예요? 질적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전도의 목적과 의미는 망각하고 성과 지상주의에 빠지는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이것을 코브라 효과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도에서 코브라 뱀이잖아요. 뱀이 점점 많아지게 된 거예요. 예전에 우리 그 쥐잡아오라고 해서 저도 기억나는데 쥐꼬리를 잘라오라든지 뭐 쥐를 잡아오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학교에서 보상을 해줬던 게 기억나는데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브라를 잡아오면 성과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랬더니 인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코브라 농장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에 있는 코브라가 아니라 코브라를 자기들이 농장을 차려서 그 코브라를 잡아다가 정부에다 지불해 준 거죠. 역효과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코브라 농장에서 어떻게 해요? 코브라들이 막 탈출하고 난리도 아니었던 사건들,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양적인 것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이런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질적평가를 또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질적평가의 성과는 뭐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예를 들면 질적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세미나를 많이 하는 것이죠. 질적 수치를 상상시키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삼성이 판매수를 올리기 위해서 단순하게 마케팅,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어떻게 할까, 뭐 보상 판매 등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라는 질적인 내용을 키운 거죠. 요거를 키워서 어떻게 하면 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할지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더니 핸드폰의 판매 수요가 양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질적인 내용을 접근했는데 양적인 내용까지 증가하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질적 평가에서 중요한 건 교육이에요. 교육. 질적인 내용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 게 교육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2년 넘게 계속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질적 평가, 우리 교회에 대한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질적인 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한 겁니다. 양적은 아까도 설명 못했는데 이 동기부여와 방법론으로 갖고 전술적으로 접근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질적은 이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의 목표는 내용들을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린 것과 목표를 세웠다. 그래서 내용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가운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릴 도시와 린지 맥그리어가 지은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가라는 것을 보면 변화와 성과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요인 3가지 요인이 있대요. 그게 무엇이냐? 요거. 기쁨, 목적의식, 성장이 있어야 된다. 변화를 창조하지 못하는 3가지 요인은 뭐예요? 정서적인 압박, 경제적 압박, 타성에 짙어있는 요 3가지가 공동체에 많으면 발전할 수 없더라. 라는 거예요. 사역은 기쁘게 해야 돼요. 반드시 목적의식을 갖고 또 여러분들이 양적, 질적인 성장을 해야지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이 3가지 압박에 의해서 탐욕과 압박에 의해서 타성에 젖어서 매너리즘,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죠 라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들고 이건 나머지는 설문 내용들과 여러분들이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끝나고 이 부록도 뒤에 한번 쭉 찾아보시고요. 답을 혹시 못 적으시거나 하는 분들은 요 맨 뒤에 가면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책에 있는 답과 제가 알려드린 답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12주 동안 코칭 수업 듣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 코칭은 이미 이제 아신 것처럼 일시적으로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을 점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고 저도 스스로를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그리고 이 코칭은 아는다시피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정식으로 하지 못한 아쉬움이 없잖아. 너무 많아요. 올바른 코칭 하려면 서로 계속 물어보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중에서는 계속 저한테 와서 코칭 이렇게 피드백을 서로 하세요. 계속.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면으로 모이지 못해서 그걸 못해서 너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로 끝내지 말고 저랑 계속 서로 주고받고 주일날 만나면 저를 붙들고 얘기하면서 서로 피드백을 계속 받고 코칭을 받으시길 바래요. 아셨죠? 네,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주 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 식습관 또는 수면 습관 또는 우리의 근로 습관 등등을 다양한 것들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습관을 이 코칭을 통하여 세우고 또한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전력적으로 잘 지혜롭게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보완해서 또한 잘하는 것은 더 발달시켜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축복하고 수고하셨습니다.